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한자어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살펴볼 한자어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금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시금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금치.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안 좋아해서 예전에 그죠? 뽀빠이라고 불리는 파파이가 이 통조림을 먹기도 했죠. 지금 저작권 문제로 그 사진을 여기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좀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 분들은 뽀빠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시금치고요. 영어로는 좀 어려워요. 그쵸?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한번 좀 특별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스피니치 혹은 스피니치 뭐 이렇게 뭐 치 발음도 되고 쥐 발음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시금치가 되고요. 시금치의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뽀차해서 뭐 전혀 그 스피니치나 아니면 시금치와는 또 좀 관련이 없는 발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뽀차이 이거 뭐죠?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뽀스차오 그다음에 츠건사이 그다음에 뽀렁 이거 하나 잘못됐네요. 네. 이 시금치 릉자거든요. 그래서 릉자가 여기 들어가서 그죠? 호렌소 이렇게 해가지고 외래어 표기를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호렌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파릉초 뭐죠? 파릉초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진은 다 무료 공유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사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는 좀 차치하고 시금치 바로 보겠습니다. 시금치는 한자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오늘 52번째 한자어로 제가 선정을 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적, 근, 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한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붉을 적자죠. 뿌리 근자고요. 여기서 벌써 유추가 되죠. 네. 뿌리가 붉다. 맞습니까? 네. 뿌리가 유독 시금치는 붉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뿌리 붉은 거는 뭐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시금치가 뿌리가 붉다는 사실은 누구나 그렇죠? 시금치를 밭에서 보신 분이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듬어 버리면 이게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시금치 보겠습니다. 이게 왜 시금치가 접근체가 됐는가? 약간 발음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시금치의 정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두해살이 풀, 한해살이 풀이고 잎에 비타민이 많고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는다. 그렇죠? 네. 서남부 지방이 아시아가 원산이다. 뭐 원산지다. 뭐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해요. 현대 국어에서 시금치 옛말은 근 여기 안 나와 있죠. 폰트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어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근채 이렇게 돼 있는데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 봤을 때는 확실히 그리고 이것도 나와 있어요. 접근체가 원형이다 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그죠? 이거는 좀 너무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발음만 볼게요. 치, 잘 들어보세요. 얘는 끈, 얘는 차. 이 접근체를 현대 중국어로는 치根菜라고 해요. 치根菜, 치根菜. 치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치가 됐다가, 그죠? 뭐 시가 됐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근자처럼 했을 것 같아요. 이 근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식은 뭐 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식은 채가 됐겠죠. 근데 채가 얻는 건 치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추라는 것도 흰 백자에 그죠? 이 풍채 채자 써가지고 백채에서 배추가 된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채 얘도 상추가 됐어요. 그러니까 채가 추가 치가 되는 거는 그죠? 배치라고도 상치라고도 하죠. 뭐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금치의 원형은
중국어인 吃跟菜다. 접근체도 아니고 중국어에서 왔다라고 국어 대사전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시금치가 중국어에서 왔다니. 네. 그러면 대충 여기만 살펴볼게요. 여기는 자세히 보면 또 너무 지루해지니까 보면 중아시아,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예, 그래서 파릉, 파릉,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파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파자에서 뽀 차이가 나온 거예요. 지금의 중국어에 여기 보시면 접근체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요, 이제 적자가 중국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예전엔 많이 썼겠지만 중국 사람은 red라고 했을 때 적보다는 홍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홍근채라고도 합니다. 홍근차이. 물론 지금 이건 표준어는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조금 다른 방언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서 접근체도 쓰는 겁니다. 접근체도 지금 보이죠? 네. 출처는 여기 있고요. 당나라의 유우석의 제자도 여기서 언급한 바가 있다. 파릉이다. 호렌소 할 때 이거 호렌이었죠, 이게. 소는 풀초자였고요. 그다음에 송대의 당회요에서도 이게 파릉체라는 말이 있다. 이게 시금치 능자였죠.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포스차이, 파사체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중국에서는 어디죠? 니보얼이니까 이거 네팔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접근체 칠건사의 발음에 우리는 주목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됐을 때는 이미 중국어 발음으로 들어왔다. 그때 그게 시금치가 됐다. 접근체보다는 칠건사이가 조금 더 시금치랑 비슷하죠. 네. 자, 이렇게 좀 발음의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또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자의 각각의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 붉을 적자의 갑골문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그 전에 근문으로만 어떻게 억지로 해석해야 됐던 사람들이 그 글자 해석이 상당히 다채로워졌습니다. 좀 더 명확해지고 이 불 위에 사람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대자는 원래 사람을 뜻하고요. 불 위자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을 불에 처형을 한다든가 없애버린다든가 아니면 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불을 쬐고 있는 모습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불의 색깔인 노란색도 있지만 빨간색 붉을 적자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갑골문, 근문 이렇게 해서 해서체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대 중국어에서는 아주 자주는 쓰이지 않아요. 지명 같은 거 빼고는 잘 안 씁니다. 중국에서 뭐 쓴다고요? 홍자를 많이 씁니다. 중국의 국기 이름도 오성적기가 아니라 오성홍기입니다. 그렇죠? 그 바탕이 빨간색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붉을 적자 넘어가고요. 뿌리 근자도 보시면 이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설문해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에 옆에 사람의 이제 시선이 향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긋날 간자인데 이게 사람이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뿌리의 아래쪽을 내려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뿌리를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뿌리 근자가 되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출처는 여러분들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근자 마지막에 나물채자 이게 좀 재미가 저는 있었어요. 나물채가 왜 재밌었냐? 이 나물채와 두 가지 글자가 사실은 거의 혼용되거나 아니면 뜻이 서로 구분이 좀 애매해요. 이 채자랑 또 이 채자도 있거든요. 얘도 켈체고 얘도 켈체예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그리고 또 풀초가 따로 있는 이런 채자가 있죠. 이거는 나물 채자라고 하는데 장음이네요. 그렇죠? 차이. 어쨌든 그러면 이 나물 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풀초에
그쵸? 네, 풍채채 혹은 켈채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 손이 있고 이 그 나무의 풀을 이렇게 뜯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물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채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채소를 나타내고요. 그렇죠? 풀도 나타내고 나물도 나타내는데 예전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고기를 먹는 일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채자에는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곧 뭐냐면 나물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채 있죠. 뭐 팔보채 할 때 중국에서는 이것도 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야채가 아니죠. 야채는 그 들에 있는 풀이고 채소뿐만 아니라 음식 이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죠? 고기가 분명히 고기 반찬인데도 채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초에 풍채채, 켈채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손으로 이 풀을 나무를 캐는 걸 말한다. 그래서 나물채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얘는 캐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채자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볼게요. 풍채 채자. 이 자체가 사실은 그 풀을 뜯는다 뜻이 있죠. 갑골문 보세요. 이게 지금 나무나 뭐 풀에 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손으로 이렇게 뜯는 걸 말합니다. 이게 손톱 조자도 되지만 이게 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나무에 있는 걸 뜯는다. 여기 이게 이제 사실은 그순 같은 거죠. 순. 네. 순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는 이런 표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갑골문만 보면 재밌죠. 네, 재미있습니다. 그게 와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켈체였는데 나중에 이게 풍채체로 바뀌면서 손수를 또 넣었어요. 원래 위에가 이게 손의 뜻인데 손수를 또 넣어서 얘를 켈체로 쓰죠. 지금은.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유래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회기 하나 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금 풍채체도 이렇게 쓰고요. 켈체자도 얘로 그냥 통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간체자에서는 이 글자는 없는 거예요.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통합. 얘는 원래 이거, 얘도 이거 이렇게. 이것도 좀 재밌죠. 그래서 이 켈체, 풍채체, 나물체 이게 뭔가 세 개가 연관이 돼가지고 저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캐다의 뜻에서 캐려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잘 보아야 제대로 된 나물을 캘 수 있죠. 나물이에요, 나물. 그래서 이 캘 채자에는 채굴도 있고 이렇게 뭐 캐다는 뜻도 있지만 채택처럼 좀 신중하게 고르다의 뜻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충 막 뜯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채채, 캘채 또 뭐 있었죠? 나물채까지 네,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뭐 다 비슷한 뜻이니까 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 옥수수나 수수도 이 접근체, 칠건사이처럼 중국어에서 온 거지만 이것은 그렇죠? 이렇게 잠깐만 설명드리고 어떻게 중국에서 왔는지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작물 혹은 뭐 식물들 중에 이 시금치와 수수 혹은 옥수수가 대표적인 중국어 그대로 들어온 혹은 약간의 변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한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吃, 얘는 根, 얘는 菜.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발음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중국어에서 왔구나. 그죠? 접근체에서 왔는데 그거의 중국어 발음이 시금치랑 비슷하고 처음에는 뭐 중국어 발음과 비슷했지만 점점점 이게 변형되면서 시금치로 정착이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표준 국어 대사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재미있는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번째 한자어로 시금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